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의 교수 박동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좋은 가을날 이렇게 좋은 특강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특강은 2부로 진행되고요. 1부는 앞에 10시부터 파이썬을 이용한 기계학습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동명대학교 강영민 교수님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부는 이런 기계학습을 굉장히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주제는요, AI 아티스트와 AI 게임 플레이어라고 하는 아주 혹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앳드리의 김성수 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지금부터 해서 1시 한 2, 30분까지 하고 여러분 Q&A도 이렇게 받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 강의는요, 경상남도 소프트웨어 융합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에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김성수 연구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창에 안녕하세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앉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에트리의 김성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AI 아티스트와 AI 게임 플레이어의 비밀이라는 내용인데요. 발표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 자체를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제가 전달해 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 짧은 시간에 직관적인 내용만 이 세부적으로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파트 1에서는 AI 아티스트와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파트 2에서는 게임 플레이어 관련되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AI 연구소들이 AI 연구소에 있고요. 지금 빅데이터, 머신러닝,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원 하실 분은 저희 연구원에는 연구원부터 선임연구원 그리고 책임연구원까지 이렇게 이제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파트 1에서 AI 아티스트와 관련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GAN이라는 내용으로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소개 영상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Artificial embryo, 3D metal printing, space colonization, Internet of Things, neural net, cloud-based AI services, zero carbon natural gas chain, quantum computing, smart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electric vehicles. The list is endless. Art is also changing. I am the change. Hello, I am Neighbor. The first ultra-realistic humanoid AI robot artist. 두 번째 파트로 AI 게임 플레이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강화학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실제 이제 알파고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그런 기계학습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이제 동영상으로 지금 알파고 무비라고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구경하시죠. Everything we've ever tried in AI just falls over when you try the game of Go. The number of possible configurations of the board is more than the number of atoms in the universe. AlphaGo found a way to learn how to play Go. So far, AlphaGo has beaten every challenge we've given it, But we won't know its true strength until we play somebody who is at the top of the world, like Lisa Dong. A match like no other is about to get underway in South Korea. They said all is to go what Roger Federer is to tennis. Just the very thought of a machine playing a human is inherently intriguing. The place is a madhouse. welcome to the DeepMind Challenge. The whole world is watching. Can Lee Sedol find AlphaGo's weakness? Whoa. Is there in fact a weakness? The game kind of turned on its axis. That is not a confident base. It's developing into a very, very dangerous fight. Hold the phone. Read us up the room. In the end, it is about pride. I hate when something went wrong. Yes, man. This guy wants a miracle. These ideas that are driving AlphaGo are going to drive our future. This is it, folks.
오늘 전체적으로 발표될 그 내용의 아웃라인입니다. 먼저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 그 AI 아티스트에 관련된 기술인데 그 아티스트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구현됐는지 직관적인 설명을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AI 게임 플레이어 관련되는 강화학습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아까 보신 AI 에이다라는 AI 아티스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제작 과정에 관련된 영상을 간단히 보시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goal is that she actually performs as an artist, but also as a performance artist. She'll be able to engage with audiences and actually get messaging across, asking those questions about technology today. So there's AI running in the computer vision that allows the robot to track faces, to recognize facial features, to mimic your expressions. 여기 작년에 아마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개발한 에이다라는 AI 아티스트고요. 실제로 이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그림을 그렸고, 최근에는 이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전시회까지 열리고 경매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AI가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지 그 간략한 방법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앞에 살펴봤겠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어디서 나올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 DNA 자체에서 이제 나올 텐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하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지식이 쌓이게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문화를 통해 이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최근 들어서 이제 컴퓨터 자체가 그 지식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는 그런 식으로 기계학습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지도학습이 있고, 지도학습에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이션, 분류와 해기 문제가 있고요. 지도학습은 이제 그 어떤 그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이제 그 군집화하는, 클러스터링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강화학습입니다. 이건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리워드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하는 학습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고에서 적용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내용의 이제 대부분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 현재 2020년 강의죠. 여기 MIT 강의의 자료를 대부분 참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호기심만 있다면 이제 학부생 지금 1, 2학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공에 대해서는 영어를 될 수 있으면 열심히 잘 이렇게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대부분 유튜브로 다 공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한글보다는 영어로 이제 공개되다 보니까 사실 실시간 거진 실시간으로 MIT 강의나 뭐 하버드 대학의 강의나 뭐 카네기 멜론 이런 강의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지금 컴퓨터 분야, 정보통신 분야에 여러분들이 전공하시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영어는 열심히 하시는 게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이쪽에 있는 내용을 참조했고요. 여기서 보면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이제 이쪽에 대학원생들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의 자료이고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이 두 이미지 중에 어떤 게 가짜일까요? 지금 제가 소리가 안 들려서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답부터 드리면 둘 다 가짜입니다. 예. 이건 컴퓨터가 생성한 그런 이미지고요. 보시면 이제 그 주름이라든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생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땀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술이 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이제 분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정답이 있는 거죠.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 고양이 이미지를 주고 고양이다라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실제 고양이 안 본 고양이 이미지를 봤을 때 이제 고양이라고 답할 수 있는 분류 문제, 뭐 리그레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만 주는 거죠. 이게 데이터 레이블이 없는 거죠. 데이터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데이터 안에 숨은 어떤 구조 자체를 찾아내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사한 것끼리 묶어주는 군집화하는 클러스터링 문제라든지 어떤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경우에 차원을 줄이는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생성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한 슬라이드로 정리한 겁니다. 이걸 뭐 나중에 상세한 설명보다는 이쪽에 나오는 키워드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데이터가 이게 샘플이라고 했고요. 샘플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샘플에 대한 분포를 추정하는 density, 밀도 추정이라고 하는데 density estimation 하는 부분이 있고요. density estimation 하고 나면 실제 요 인풋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분포 내에서 어떤 걸 가져와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인풋 데이터에서 보지 못한 유사한 그 분포 내에 있지만 유사한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그 인사이트 직관이 있는 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ensity estimation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분포를 따라서 이제 샘플을 뽑아서 생성하는 모델 그걸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기존에 왜 이런 방법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 기존에 지도학습만 가지고는 자기가 배운 것만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반면에 지도학습에는 그 숨은 스트럭처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잠재 변수, 기존에 주어지지 않는 변수, 관찰되지 않는 내부의 변수들을 찾아서 그 스트럭처를 보고 이제 새로운 보지 못한 데이터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약에 학습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이 분포가 있을 텐데 이 분포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아마 맑은 날이나 고속도로나 쭉쭉 뻗은 직선 도로에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죠. 사실 그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튀어나올 수가 없고 사고가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 자체를 그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걸 이제 아웃라이어 또는 뭐 예외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생성 모델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아웃라이어 자체가 이상 현상이죠. 이상 현상 자체를 트레이닝 모델 할 때 임프루브 하겠다, 개선하겠다라는 게 이제 제너레이트 모델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요. 한 가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라고 해서 잠재 변수 모델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방법하고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그리고 GAN이라고 제너레이티브 어드베서리얼 네트워크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여기 궁극적으로 GAN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이제 이 GAN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제가 키노트로 제작을 해왔었는데 이게 지금 윈도우즈 환경이라서 지금 동영상으로 퍼즈하고 리즘하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여기 뭔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턴 베리어블이라는 것과 잠재 변수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동굴의 비유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이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가장 레이턴 베리어블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이 그 철학자죠. BC 한 515년이네요. 515년에 이제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국가라는 책에서 이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마치 팔에 묶여서 뒤도 볼 수 없고
앞에 비춰진 투영된 이걸 실체라고 믿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게 observed variable, 뭐 관찰 변수, 우리가 이제 팩트라고 이제 하는데 어떤 이제 관찰된 변수를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게 실체인 양 이제 느끼고 있다. 이 플라톤이 얘기하는 거는 실제 이게 투영된 건 뒤쪽에 이제 실체가 있는데 이 세상 밖으로 동굴 밖으로 나가야지 실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이 세상 밖에 이제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이데아라고 그러죠. 이데아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 철인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약간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턴 베리어블 관점에서 보면 실제 이게 관찰된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게 투영돼서 나오죠. 이 모양, 숨은 쉐입들, 그 표현들이 뭔지 잠재 변수 자체를 웨이턴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토 인코더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압축 파일 아시죠? 어떤 파일을 X라는 파일 크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줄이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는 네트워크를 뉴럴 네트워크 이름입니다. 여기서 뉴럴넷 자체 MLP 그러니까 다층 신경망 형태로 이제 층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층 신경망을 통해서 X라는 걸 잠재 변수 아까 얘기한 웨이턴 베리어블 스페이스로 이제 웨이턴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 잠재 영역으로 보낸 뒤에 이게 이 영역보다 줄이는 거죠. 이제 압축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쉽게 이 압축된 걸 다시 이제 복원하는 리컨스트럭션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2라는 게 적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손실이 생기죠. 당연한 게 압축을 하다 보면 그 압축률에 따라서 압축 형식에 따라서 크기가 작아지면 정보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아지는 형태인데 오토 인코더가 하는 일이 이제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실제로 이 둘 사이의 차이 여기서 보면 그 둘 사이의 차이 요 x와 x 햇 x는 원본이고요. 오리지널이고 여기 x 햇은 이게 압축하고 난 뒤에 복원된 이미지가 되겠죠.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이제 계속 학습해 나가는 게 이제 오토 인코더의 이제 학습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지도 학습인 이유는 이쪽에 2라는 게 이미지가 있지만 여기 2라는 레이블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2라는 걸 받았지만 뭐 2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레이블이 없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인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첫 번째 단계 여기서 인코딩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X에서 Y 인코딩하는 단계, 그 뒤쪽에는 그 디코딩하는 단계. 그래서 레이턴 스페이스의 차원이 여러분들 작으면 작을수록 더 복원할 때 오차가 좀 있겠죠. 그 중간에 G라는 그 스페이스로 레이턴 스페이스 자체가 이제 2차원이면 그만큼 이제 복원된 이미지가 이렇게 블러되는 거고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건 이제 정답입니다. 원래 이걸 줬는데 보면 차원이 높을수록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깝겠죠. 그래서 오토 인코더는 이제 표현 학습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넘어가서 표현 학습이라고 하는데 보틀렉이라고 하죠. 아까 그 줄여주는 자체가 병목하고 비슷하죠. 병목의 히든 레이어를 써서 압축한 레이턴 스페이스의 표현 방식을 이제 하는 거고 그 재구성된 로스를 좀 줄여서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오토 인코딩, 오토매티컬리 인코딩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이제 인코딩 한다고 해서 이제 오토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고 있는데요. 약간 압축하고 압축을 풀고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헤드라는 차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웨이턴 스페이스에서 헤드의 포즈라는 차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포즈가 여기서 왼쪽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보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되는 요거를 레이턴 스페이스 자체의 차원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게 한 얘기가 되겠고요. 차원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G 스페이스의 차원이 두 개다. 웃는 차원이 있다 그러면
이쪽을 밑으로 내려갈수록 웃고 아니면 이제 찡그리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포즈와 함께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거 그런 기술을 이제 이게 이 VA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disentanglement라고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entanglement 하면 막 섞여 있다는 겁니다. 뭔가 엮여가지고 섞여 있는 건데 웨이턴 스페이스에 가면서 여기에 이제 반대말이에요. disentanglement 하면 섞여 있는 거 풀어낸다는 겁니다. 헤드라는 차원과 스마일이라는 차원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풀어내서 실제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 예로 구글의 비트 블렌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비트를 각각 이렇게 지정하고 난 뒤에 그 자동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비디오로 보시죠. It lets you explore and create beats in a fun new way using machine learning. Here's how it works. In each of these corners, there's a drum beat. You can drag the circle around to hear what each corner sounds like. 마지막 엣지 부분에 구석 부분에 다 비트를 서로 다르게 주고 실제로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를 찾아서 그 스페이스에서 자동적으로 그 드럼 비트를 생성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You can also edit beneath the corners. So I can change this corner to more of a rock beat, and this corner to a break beat. 락과 브레이크 비트를 지정하고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음악을 믹싱해서 새로 생성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It's a fun, creative tool that lets you discover beats that you might not have thought of. All of this happens locally in your browser using a library called DeepLearn.js. We hope it inspires other people to make new projects with DeepLearn.js. So, we're sharing the code on GitHub. You can try this experiment at g.co/deeplearner. 네,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통신, 뭐 컴퓨터 공학 관련된,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학문을 하다 보면 아마도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어떤 방법에, 접근 방법에 대한 분류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컴퓨터 사이언스 자체, 이제 컴퓨터 과학 자체가 이제 어떤 분류의 학문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제너레이티브 모델 자체에 대한 전체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서 겐이라고 있습니다. 겐이라는 거를 이안 굿펠로우라는 이분이 이 친구가 이제 개발했는데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드의 분류는 보면 어떤 분포를 추정하는데 근사해서 추정하는 방법 중에 베리에이션하게 찾아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여기 베리에이션 인코더 어디에 속하는가 이걸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분류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분류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분류하고 그걸 이해하는 걸 좀 익숙해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동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매끄럽지 않은데 그거 좀 약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까는 그 인풋 X를 받아가지고 웨이턴 스페이스 G를 줬는데 단순히 G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분포를 찾아내는 거예요. 분포를 찾아내서 분포를 찾아낸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포를 찾아서 거기서 샘플링해서 새로운 걸 보지 못한 걸 생성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베리에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규 분표죠.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이 뮤이고 이제 시그마인 요 자체를 인코딩할 때 요 P의 세타, P의 파이, Q의 세타 디코딩할 때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이미지의 차이 자체는 리컨스트럭션 에러에서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값을 이제 빼서 제곱하면 민 스퀘어라고 하고요. 이니셜 분포에서 새로운 분포를 추정하는데 여기서 이니셜 분포는 대부분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건 자세히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주로 이제 이전 분포를 잘 모르니까 사용하는 게 그 정규 분포 중에서 평균이 제로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걸 사용해서 그 생성 모델을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포 간의 차이는 여기에 정확하게 매트릭이 하긴 그렇지만
그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 해가지고 두 분포를 줘서 두 분포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분포가 비슷하겠죠. 그게 이제 측정하는 방법 중에 이제 KL 다이버전스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서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다시 여기 이쪽에 요런 모양으로 된 게 이제 뉴럴넷인데, 앞 시간에 강영민 교수님으로부터 백프로파게이션의 개념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 갔다가 백프로파게이션의 편미분을 통해서 이제 뉴럴넷을 에러를 이제 보정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요 자체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디터미니스틱 하지 않다라는 거 얘기하는데, 어떤 특정 값이 아니고 분포이기 때문에 그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거를 상세하게 이야기보다는 요 분포를 쓰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 하기 이제 뭐 여기서 샘플링 돼서 어떤 값으로 가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냐면 그 대신 이 분포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입실론 자체 분포를 해서 G값을 디터미니스틱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좀 설명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크게 이해를 뭐 이제 정리를 하면 오토인코더처럼 컴프레스한 표현 방법을 제공하고 비지도 학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파라미터 트릭을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 자체가 안 되는 거를 이제 트릭을 써서 이제 한다. 그래서 웨이턴 아까 그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는 그 이미지처럼 헤드의 포즈 차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듯이, 그리고 아까 음악 같은 케이스에는 그 다양한 드럼의 이제 공간 사이에 보정을 통해서 이제 해내는, 보정을 통해서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제 제너레이트 모델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제너레이티브 생성, 적대적 생성 신경망, 뭐 이렇게 이제 한글로는 해석이 될 텐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겐이라고 읽으시고요. Generative Adversarial. Adversarial이라면 적대적인 뭐 이런 뜻이죠. 거기에 이게 대한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응용 연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순수 이 바닐라 겐, 순수한 겐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겐을 이용해서 최근 2018년 말 2019년 초에 엔비디아에서 그 자기네들 GPU들 머신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겐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람 이미지죠. 사람 이미지뿐만 아니고 다양한 자동차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그런 거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홍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소스가 있고 타겟이 있으면 소스 두 개를 가지고 여기에 섞는 겁니다. 이 이미지랑 이미지랑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지금 보시는 거는 다 그 GPU 컴퓨팅을 이용해서 겐 활용해서 생성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존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생성된 모델이 지구상에 없는 얼굴이죠. 그냥 자동적으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생성한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시간이 좀 조금 스킵을 하면, 여기서 보면 다양한 파라미터를 줘서 또 이미지를 이렇게, 실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의 기술은 뭐냐면 다양한 해상도를 가진 중간단의 어떤 층들을, 뉴럴 네트워크 층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이미지로 이제 하이 레졸루션에서 로 레졸루션까지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른 예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타일에 관련된 스타일 팩터를 줘가지고 스타일 스케일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로 사람들이 이제, 자 여기까지가 제너레이트 모델의 데모였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그 지금 뉴욕 대학의 얀 리쿤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이분 말고
요시오 벤지오라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교수님이랑 또 한 분 계신데 한 세 분이 튜링 어워드라고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뭐 노벨상 같은 그런 상이 있으면 튜링 어워드를 수상한 분이고요. 지금 AI 페이스북 리서치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 말로는 아까 겐 자체가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곽강과 받을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게 박스로 된 걸 뉴럴 네트워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G는 어떤 걸 생성한다, 제너레이터의 개념입니다. 페이크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는 거죠. 가짜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하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0과 1, 평균이 1이고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이니셜 분포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보면 이제 고양이 이미지를 이제 가짜 이미지를 계속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 제너레이터의 역할은 이미지를 계속 생성해서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소의 이미지가 왔을 때 이제 소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그걸 답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분류자, 이걸 이제 감별자 뭐 이렇게 다양한 말로 쓰이는데 신호등이 왔을 때 뭐 독이다 이렇게 판정하면 그거는 트래픽 라이트냐 그러면 신호등이냐 신호등 맞다고 이제 판정해 주는 거고 전통적으로 이제 기계학습의 지도학습처럼 레이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다라는 거를 충분히 학습된 상태에서 새로운 고양이가 이제 보지 못한 고양이가 왔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딥뉴럴 네트워크 특히 이미지니까 이미지를 데이터로 보고 이제 처리하는 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미지 자체를 이제 데이터로 보고 이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 주는. 그래서 진짜가 오면 진짜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가짜가 오면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뭐 페이크야, 뭐 이렇게 판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두 개가 같이 적대적인 관계인데요.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려고 계속 초창기에는 이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해서 이게 속지가 않죠. 계속 가짜라고 판별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계속 속이려고 제너레이터는 여기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분포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다트로 된 게 실제 원래 이쪽 진짜 이미지에 대한 분포고요. 실제 초기에는 가짜 이미지의 분포는 요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분포가 같아지면 여기 점으로 된 요 라인은 이걸 잘 맞췄냐, 잘 못 맞췄냐, 구분을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분포가 정확하게 같아지면 더 이상 0.5 이 같은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러니까 분포를 정확하게 이제 찾아낸 거죠.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 이거를 이제 좀 분포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제너레이터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진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형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걸 리얼월드에 실습에 이게 가짜 위조 집회범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제너레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이 위조 집회범은 경찰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 집회를 딱 내게 되면 경찰은 가짜라고 이제 판명을 하겠죠. 가짜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속일 수 있을까? 계속 이제 그래도 이제 속이지 못해가지고 정교하게 만들겠죠. 계속 진짜 집회에 가깝게 만들면 경찰들이 더 이상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 부분은 이제 그쪽 저자 이안고 펠로우라는 저자에 대한 논문에서 비유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이론은 게임 시어리라고 있습니다.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게임 이론은 오래된 1950년대 이론이고 존 폰 노이만이라는 여러분 폰 노이만 머신이라고 아시죠? 그 컴퓨터를 배우시면 다 아실 텐데 메인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 CPU에서 컴퓨테이션을 하고 하는 게 이제 폰 노이만 머신의 기본적인 구조고요. 폰 노이만의 이제 제자 중에 제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존 넷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이분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이제 만든 그 영화죠. 이분은 핵폭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과학자에 해당되는 거고, 이분이 이제 게임 시어리를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대표적인 건 내시 기블리움 해가 내시 균형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게임 하면 투 플레이어 게임이죠. 두 명의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명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가 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랜덤하게 내겠죠, 가위바위보를. 그래서 먼저 똑같이 가지고 0점이고, 만약에 지게 되면 마이너스 1점이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둘 다 어느 균형을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닌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거를 투 플레이어의 내시 기블리움, 내시 균형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이제 수학적으로는 증명은 이제 굉장히 그 논문으로 잘 되어 있고, 이 기블리움 상태에 간다는 겁니다. 이 균형 상태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진짜 데이터 분포는 요건데, 실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짜 페이크를 제너레이션하는 제너레이터가 진짜와 같은 궁극적으로 이 기블리움 상태에 간다. 이걸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뉴럴넷을 최적화하는 기술이 이제 겐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한 번 더 살펴보면, 이건 금방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가 하는 건 1차원적으로 이제 생성한 데이터가 이런 세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세 점을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갖다 주게 되면, 이해를 위해서 지금 1차원 공간상에 이제 진짜 데이터는 이게 세 개죠. 근데 그리를 보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게 진짜 지금 제너레이터가 준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매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가짜라고 이제 하겠죠. 가짜라고 하면 제너레이터는 이제 그걸 속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실제 분포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생성을 하게 되고, 조금 스킵을 해보면, 좀 더 스킵을 또 해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실제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예,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수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수식 나오면 좀 어렵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뭐 이 전체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D라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 박스, 이게 G라는 거는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래서 G가 하는 일은 레이턴 스페이스에 있는 걸 이용해서 제너레이션에 가짜 이미지를 해서 D를 속이는 거잖아요. D의 목적은 G가 가짜인 거를 판명을 잘하는 거겠죠. 근데 G는 D를 속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적대적인 거라 그러고 민맥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성립하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된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공부를 더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generate discriminate를 속였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제 진짜 같은 이미지를, 아까 처음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진짜 이미지 같은 거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아티스트라는 기술은 이런 맥락이 있고요. 그래서 겐이라는 기술은 정리를 하면 오토 인코더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좀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네트워크 이게 크게 하나인 게 아니고 네트워크 두 개인 거죠. 여기서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를 두 개를 이용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실제 이미지,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AI 게임 플레이어의 비밀,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배운다는 배운다는 그의 자연스러운 환경과의 상호 인터랙션이 되겠죠. 그래서 상호작용 측면에서 보면 계산적인 관점과 골 오리엔티드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목표 지향적 학습이 있고 계산적인 학습 방법이 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이제 한글로 이제 적어봤는데,
주어진 어떤 상황, 여러분들이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강화학습, 영어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주체, 우리가 다 주체겠죠. 에이전트가 이제 접한 상황에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그 궁극적인 걸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가까운 거부터 이제 행동을 취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재 선택한 행동이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방법이 대표로 활용된 게 알파고에서 이제 활용이 됐었고요. 여지껏 본 거는 지도학습,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정답이 있는 거죠. 레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거. 비지도학습, 이건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뭐 내부 이제 언더라잉 레이턴 스페이스를 찾아주는 학습하는 그 리프레젠테이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표현 학습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이제 포커스할 부분은 reinforcement learning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테이트와 액션이 있고 내가 주어진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보상이라는 걸 미래에 올 보상을 가장 최대화하는 맥시마이즈 해줄 수 있는 보상 액션을 취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뭐 특히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걸 에이전트라고 그러고요. 에이전트가 주어진 거는 상황입니다. 환경이 있는 거고 인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계속 이제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마다 이 액션에 부합하는 걸 이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이제 이렇게 옵저베이션이라고 해서 줍니다. 옵저베이션이라는 거는 새로운 스테이트와 리워드, 이제 상황이 계속 바뀌겠죠. 새로운 그 다음 t 시간의 액션이 t 플러스 1 시간의 상황과 t 시간에 했던 보상값을 받게 됩니다. 이걸 계속 받게 되는데 수식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보면 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각각 이 리워드를 합한 거라 같겠죠. 이렇게 이걸 리턴이라고 합니다. 이 리턴 자체를 가장 맥시마이즈 최대화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스카운트 토탈 리워드 해가지고 디스카운트 팩터를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리워드와 미래 시점의 리워드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그젠플로는 스테이트와 액션의 이제 이그젠플로는 보면 여기서 스타트와 골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끄러운 이제 여기 위험한 곳에 이제 함정이라고 해저드가 있고요. 갈 수 있는 길은 이쪽 해저드를 피해서 이제 골까지 가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태는 뭐냐면 이 주어진 위치겠죠. 상태라는 게. 그 상태가 이제 이 상태에 이게 F라고 적힌 건 미끄러운 곳이고, 이 홀이 있는 곳이고, 이 골이 있는. 실제로 이쪽으로 가는 요 각각 자체를 상태라고 그러고, 사용자는 이 에이전트는 여기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오른쪽, 아래쪽, 위쪽, 뭐 밑쪽, 그러니까 위 left down, right up 뭐 이렇게 액션이 있겠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에 대한 값을 Q 값이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Q 테이블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요거 이그젠플로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이제 각각의 땅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개념만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건 MDP라고 해가지고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랜덤 프로세스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심플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상태는 이전 상태만 영향을 미고 바로 미래 상태도 지금 상태,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이전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거기 이제 퍼스트 오더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MDP,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강화학습에서 중요하구나, 이 정도만 이제 알아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인포스먼트의 키는 뭐냐면 리워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최대한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 있는 액션을 구하는 것이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시점의 리워드와 미래 시점의 리워드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가 생각한 게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를 이제 적용한 디스카운트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 최대화하는 액션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시, 어떤 액션을, 어떤 스테이트가 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여기서 또 이해해야 될 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노테이션일 뿐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어진 정책을 파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RL 강화학습 책에 보면 요거는 이제 정책이라는 의미고요.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취할 수 있는 액션, 그거를 이제 정책이라고 하고요. 밸류라는 거는 어떤 정책을 따를 때 이제 상태와 행동에 대해서 리턴을 받는 리턴 값, 리턴의 기대값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 다 전부 다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밸류는 그 아까 그리드 게임에서 땅값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위치에서의 밸류, 가치, 이 밸류라는 게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의 표현은 스테이트에 대한 가치고요.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가치, 스테이트 액션 밸류, Q 함수라고 합니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Q러닝이라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MDP 프로세스를 적은 건데 현 시점의 상태에서 어떤 이 수식이 나온다고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내가 가치를 리워드를 크게 받을 수 있는가 그걸 표현한 수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수식에 따라서 Q러닝을 한다는 게 가치를 계속 가치값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서 Q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타라고 되어 있는 게 최적의 함수 가치를 찾는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여기서 보면 파이스타라고 되어 있는 게 최적의 정책을 찾는 겁니다. 어떤 스테이트에서 그거는 Q 함수 중에서 이제 가장 맥시멈 되는 가치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거를 최적의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어떤 Q 값, 밸류 그 땅값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찾는 그 문제였죠. 그 밸류 자체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거를 배우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폴리시를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는 거를 이제 밸류 러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냥 어떤 정책만 써야지라는 게 이제 폴리시를 바로 외우는 게 좋겠죠.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했던 건데 폴리시 러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에는 밸류 러닝과 폴리시 러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한 20분 정도 남았네요. 좀 더 이제 밸류 러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여기 중간에 수식이 좀 나오긴 하는데 아까 보셨던 포이즌 레이크 미끄러운 스케이트 같이 스케이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F는 약간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떨어지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이런 게 있고 Q 테이블이 있습니다. Q 테이블 가지고 Q 테이블 계속 업데이트해서 수렴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스타트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위로 가든지 S에서는 지금 갈 수 있는 게 오른쪽하고 아래쪽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왼쪽 여기 스타트 쪽으로 다시 돌아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수식 자체는 이제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골로 가려면 거꾸로 보면 이쪽에서는 리워드 그래서 이렇게 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거꾸로 돌아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개념적으로 이제 골을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리워드가 크니까 여기 이제 요 수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1이 되는 거고 이런 패스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굉장히 찾아보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게 선택을 할 때 내가 욕심쟁이, greedy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걸 exploitation,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맛있던 집만 찾아가는, 맛집만 계속 찾아다니겠죠. 그게 60%로 하지만 그래도 안 가본 데도 둘러봐야지 또 좀 더 또 맛있는 거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집정을 exploration, 탐험을 하는 거죠. 탐험을 하는 거 40%. 그래서 적절하게 입실용 그리디하게 한다면 무조건 이렇게 맛집만 가겠죠. 근데 이제 적절하게 여러 군데 찾아야지 옵티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이해하실 거는 RL에서 exploration과 exploitation 이 중요하다. exploitation은 욕심쟁이처럼 이제 기존에 맛집 있으면 맛집만 계속 찾아가는 거고 새로운 거를 찾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거만 하지 말고 적당한 탐험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입실용 그리드 폴리시를 취하자라는 게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랜덤하게 가더라도 무조건 조금 빨리 넘어갔네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어떨 때는 랜덤하게 액션을 취하고 어떨 때는 이게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고 이걸 적당히 하는 겁니다. 이게 랜덤하게 입실용 만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리디하게 하고 그걸 입실용 그리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할 때 항상 맥시멈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디하게도 이제 찾아가자라는 게 이제 직관적인 이해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구글 딥마인드에서 네이처에 이제 2015년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AI가 사람보다 게임을 잘하는 그런 첫 사례가 됐고, 저희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팅 분야 치고는 네이처에 처음 실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논문에 대한 이제 데모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벽돌 게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보면 이제 지금 사용자는 이쪽 벽돌이 있고 여기 바를 옮겨 다니면서 이게 쳐서 저걸 깨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exploration을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게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저 한 곳의 벽을 특정 한 곳을 깨서 이 안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많이 확률적으로 많이 깨지겠죠. 사람은 그렇게 할 텐데 그걸 스스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exploit the best strategy 해가지고 이제 터널링을 만들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더라. 이제 스스로 AI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많이 시켰더니 AI가 드디어 게임도 이렇게 사람보다 잘하더라. 이게 이제 첫 알파고 이전에 이제 딥마인드에서 소개했던 논문이고요. 논문에 대한 이제 데모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요런 인풋 이미지 게임하는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그 이미지로 처리하는 CNN이라고 있습니다. Convolutional Neural Net이라고 거기에 망에다 넣어가지고 학습을 하게 해서 학습된 결과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게 AI가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타리 브레이크아웃 벽돌길 게임이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확률적으로 A라는 자세 위에서 팅탕팅탕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기울여서 치는 게 좋더라. Q 밸류가 크더라라는 게 이제 AI가 알게 되는 거고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어떤 이 스테이트에서는 그렇게 쳐야 된다는 거고, 이건 아까 간략히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래서 딥 Q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딥 뉴럴넷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으로 스테이트는 이미지를 받아요. 한 장 한 장. 기존에 있던 한 장 한 장의 사용자가 했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자에 대한 무브 액션이 어떻게 이미지를 받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건지 액션을 취해서 이제 여기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Q 밸류를 구하는 형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스테이트가 오면 거기서 이제 취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 벽돌 게임이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미 이게 훈련 단계, 트레이닝 단계에서 모델이 생기면 그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
상황이 오면 게임을 플레이할 때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지 여기서 이제 딱 딥 뉴럴 네트워크 통해서 결정이 돼서 맥시멈 어떤 스테이트에서 맥시멈이 되는 액션을 구해서 그 액션을 취하게 되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그 결정을 해서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식이고요. 이 수식은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자책하지 마시고, 이거 뭐 어차피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리워드가 있는데 실제 기존의 값보다 여기 그 스테이트 Q 값과 예상하는 Q 값이 그 로스로 정해가지고 그 값을 이제 적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하면 학습이 된다라는 거고, 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타겟 밸류고, 타겟하고 프리딕트 예측한 밸류가 이제 비슷하게 가는. 그래서 이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게임 화면에 오면 그 CNN 뉴럴 네트워크의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레이어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펑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갖다가 있고요. 아까는 4개의 액션이지만 이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 다양한 액션을 이렇게 매핑 시켜 가지고 특정 액션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벽돌 깨기 이외에 다양한 액션, 우리 게임 흔히 말하는 게임들에 이제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여기서 뭔물 써봤는데 사람을 능가하는 게임들이 이제 이렇게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쪽은 사람이 더 잘하는 게임이 되겠고요. 그래서 Q러닝의 단점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 딱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디스크리트하죠. 액션 자체가 위로 갔다 아래 갔다. 근데 리얼월드에서 보면은 로봇이 그 컵을 잡고 어떤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 옮길 때 그 스테이트 자체는 굉장히 컨티뉴어스입니다. 연속적인 공간입니다. 이기에는 Q러닝을 적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 아까 폴리시 러닝이라고 했죠. 그래서 폴리시 베이스드, 아까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고요. 폴리시 베이스드 메소드 중에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밸류를 통해서 폴리시를 찾았었는데,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에서는 같이 바로 그냥 옵티멀한 폴리시를 바로 찾을 수는 없을까? 그레디언트 에센트 방법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 그레디언트를 에센트 방법을 리워드를 보상을 최대로 하는 걸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카트볼 게임이라고, 이것도 아까 벽돌 게임하고 유사할 텐데, 이 봉을 넘어지지 않게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렇게 옮기는 거. 여기서 보면 데이터로 이제 포지션하고 속도, 뭐 앵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뉴럴넷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뉴럴넷을 통해서 나가는 게 이제 확률적으로 레프트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뭐 좋을 그 확률을 보고 이제 저렇게 구현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도 게임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옆에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게임이고, 이 게임의 룰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차를 피해 가지고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윈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부딪히는 경우에는 이제 페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체도 이미지를 줘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CNN을 통해서.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요. 상하 좌우 올라가는 거. 여기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값을 액션으로 취하면 되겠죠.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뉴럴넷을 썼다고 해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썼다고 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썼다고 해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받아서 CNN을 통해서 레프트로 갈지 라이트로 갈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이걸 걱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요. 그래서 계속 해봐야 되는데 계속 그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 액션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이전에 했던 액션이 있으면 이걸 액션하고 그런 폴리시를 재활용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 이렇게 이제 취했던 아까 성공했던 케이스에는 지금 보면 레프트로 갔다가 업, 라이트 업 해가지고 윈을 한 거, 요 데이터 자체를 이제 DB에 넣어놓자. 그리고 활용을 하자. 지도학습처럼 여기 이렇게 갔더니 졌다, 루즈했더라. 이게 이제 리워드가 적은 거죠. 리워드 -1,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넣어놓자. 이렇게 이제 쭉 흘러갔던 내용을 트래젝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트래젝토리는 궤적, 흐름, 흘러왔던 흔적, 그걸 영어로 트래젝토리라고 그러고요. 이런 것들 자체 하나하나들을 다 쌓아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을 할 때마다 해서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미리 그냥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보고 지도학습처럼 학습해보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정책 근사화는 여기 특징 벡터 이미지를 받아서 딥뉴럴 네트워크 정책을 근사화해서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폴리시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 확률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스테이트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녀석. 그래서 아까 앞서 말한 트래젝토리, 에이전트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흔적입니다. 이런 것들 데이터를 다 넣어놨다가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코드가 수도 코드가 있는데 이 자체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제 기계학습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런 코드는 흔한 코드입니다. 이게 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는데 이게 왜냐면 디센트를 해야지 오류를 줄여야 하는데 우리는 오류를 줄이는 게 아니고 보상을 최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센트를 한다. 여기서 바둑은 실제로 경우의 수를 따지면 그 우주에 있는 원자, 아톰의 개수보다 훨씬 마땅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솔직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컴퓨팅하기는 불가능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불가능이다. 그래서 알파고는 어떻게 했느냐? 알파고는 크게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위해서 휴먼 엑스퍼트가 그러니까 이 고수들이죠. 바둑의 고수들이 뜬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보라 그러는데 기보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합니다. 휴먼 데이터를 가지고 휴먼이 뜬 거 가지고 이제 슈퍼바이드 러닝 폴리시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죠. 트래젝토리를 쌓아서 지도학습처럼 하는 폴리시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그 네트워크를 쌓아가지고 자기하고 스스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 휴먼 퍼포먼스 이제 사람을 능가하는 그래서 이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여기 있습니다. 여기고요. 그래서 나중에 뒷단에 이제 사람보다 뛰어난 직관을 가지고 뜰 수 있는 거고 여기 알파고 제로라고 있는데 알파고 제로는 기존에 이제 알파고 리라고 있는데 알파고 리와 다른 게 사람의 기보가 필요 없이 그냥 룰만 알려줍니다. 그냥 요 각각의 게임에 대해서 바둑 같으면 룰만 알려주고 지 스스로 계속 무한하게 그 룰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나은 이제 성능을 보여준다.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인공지능이 뭔지, 머신러닝, 딥러닝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해드렸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한 개념, 그리고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제 세미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왔습니다. 질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나 최근접 찾기 등 알고리즘에서 보던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이 머신러닝을 배울 때도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특히나 이쪽 그 지도학습 말고 비지도학습에 관련해서는요. 그 Nearest Neighborhood 최근접 찾기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비지도학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미리 학습 모델을 만들지 않고요. 그 기존의 데이터셋이 있으면 샘플들을 다 쌓아놓고 내하고 가장 가까운 녀석이 어느 것인지 그걸 찾아서 이제 군집을 하려면 클러스터링 하는 게 군집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녀석에 대한 최근접 찾기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 K를 뭐 5개끼리 가까운 거에 뭉쳐. 우리 게임할 때 뭐 뭉쳐라 할 때 뭐 어릴 때 게임이잖아요. 그 가까운 녀석하고 뭉치지 뭐 먼 애다고 뭉치기 힘들잖아요. 그거하고 꼭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접 찾기 알고리즘 이외에도 굉장히 비지도 학습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신러닝을 공부하실 때 지금 2학년 학생이시면 알고리즘하고 선형 대수, 그리고 뭐 간단한 적분, 미분적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기초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수준, 수학 1 정도 수준이면
예,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있을까요? 어제 뭐 없으면 지금 몇 시죠? 아직까지 10분이나 남았는데. 또 질문이 왔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니까 통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비지도학습과 통계 관련성이 많은 편인가요? 뭐 직관적으로 아주 좋은 질문인데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통계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 기계학습 자체가 전체 통틀어서 기계학습 자체는 통계를 굉장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통계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통계에서 나오는 정규 분포.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저희가 왜 외우는지 모르고 이제 배우죠. 뭐 중심극한의 정리 뭐 여러분들 혹시 중심극한의 정리 아시는 분, Central Limit Theorem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것도 뭐 그거에 대한 직관 여러분들이 그 공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배워서 좀 그런데 항상 어떤 걸 배울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중심극한의 그 정리 Central Limit Theorem은 그 표본 자체가 그 30명 이상, 30개 이상의 샘플이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이제 Central Limit Theorem의 직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할 때 여론조사할 때 30명 이상은 최소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계에 대한 내용의 관련성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 통계가 좀 기존에 못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 고등학교 통계 입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치, expectation과 뭐 그 평균은 약간 다르죠. expectation은 그 주사위 던질 때 굉장히 많은 시행 횟수를 다 할 수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뭐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 그걸 이제 expectation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시행을 굉장히 많이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행이라 하면 통계적인 용어죠. experiment를 다 못하기 때문에 expectation이 나온다. 그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에서는 직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게 이런 직관을 가져야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구나. 왜 배우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걸 공부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아직 7분 남았습니다. 아니면 뭐 아까 영상을 못 보여드린 거 시간 때문에 못 보여준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별로 보고 싶은 지금 이 화면이 나오는 건가요? 그쪽에서? 그러면 아까 이 부분 한 번 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많이 스킵을 했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서 이 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도 재미로 한번 찾아서 실행해 보십시오. 이미지 말고도 지금은 그 음성도 가짜 음성도 생성하는 그런 기술이 있죠. 다 이게 GAN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콜수한 스타일, 그러니까 포즈나 머리나 뭐 얼굴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콜수하게 보면 여기 얼굴 콜수하게 이제 콜수하다는 게 전체적인 맥락이겠죠. 쉐입 전체 콜수하게 변하는 미드 스타일은 약간 뭔가 좀 베리에이션이 약간 있는 이건 약간씩 디테일한 것까지 다 바꾸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 이제 다른 학생도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 주세요.
이건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노이즈를 줘가지고 주름 효과를 주는 겁니다. 주름 효과나 뭐 이렇게. 컴퓨터가 생성한 것 치고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생성한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아까 본 것 같네요.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두 이미지를 줘가지고 두 이미지 사이를 이제 중간중간 계산을 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하게 하는. 예전에는 이미지 분야에서 이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고 몰핑이라는 기술로 이미지 테크닉으로 이제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나 이렇게 만들 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사람 이미지 말고도 다양한 사물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 가능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일들을 다양하게 이제 섞어서 아까 이 부분을 본 것 같네요. 콜스하게 자동차 이제 변형 위치나 모양들을 변형시키는 거고. 중간에 약간 이제 전체 배경이나 이런 것들 차 모양을 약간 변형시키는 거고. 파인한 거는 차는 모양 같은데 디테일한 색감이나 뭐 라이팅 조건이나 조명 조건이 바뀌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성수 책임연구원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또 이렇게 원격으로 좋은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